온 것은 순천시의 그 폐기물 정책 미래 방향이 어떤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전제에서만 왔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순천에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천시의 폐기물 정책, 달리 표현 저는 이제 달리 표현하고 자원순환 정책이 어떻게 미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 꼭지를 분류를 했어요. 왜? 국제적인 동향이 사실 우리 폐기물 정책이라든가 모든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해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놈을 왜 갑자기 현안 문제에서 끌고 들어오느냐? 아까 내 전제 현안 문제 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알려고 일부러 안 하고 왔습니다. 아는 순간 편협된 생각을 가질까봐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왔고 단지 국제적 동향, 폐기물을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동향이 들어가는지 첫 번째 하나고 우리가 폐기물 정책 또는 순환경제 정책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순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자치단체, 저는 이제 지방 정부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안,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고 왔는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하고 최고 중요한 거 마지막 현안 문제라는 것은 어제의 오늘이거든요. 이게 다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다시 현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렇게 네 가지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유엔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국제 동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2050년대 세계 인구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에서 80억이고요. 인구는 계속 증가가 돼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건데 그 GDP가 1970년도부터 한 2015년, 45년 때까지 유엔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GDP는 계속 증가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자원을 계속 소비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슬라이드에 인구 증가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어느 대륙이든 그 증가하는 인구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인 GDP도 당연히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테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자원을 소비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빨간 걸로 표시된 것처럼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가 태동하는 그 근원이 헌법 제35조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들어가지고 환경부라는 조직이 생성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이런 용어 정의가 있어요. 환경용량. 이게 사실은 그 생태적으로나 모두 물리적으로 그 용량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원이 부가재고의 성격이 아니라 환경용량에 초과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1970년도부터 한 50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자원을 사용한 시점이 지구 자원을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17년 기점에서 2060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대략입니다. 2배 정도 증가한다. 1970년도부터 100년이 안 된 2060년 기준에서 지구의 자원을 한 6배 동안 고갈한다, 소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을 추출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좀 기후위기라는 단어 좀 많이 익숙해져요. 그게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50%가 이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요. 물하고 뭐 생물 다양성 손실이 90%가 발생된다는 게 제 자료가 아니고 유엔에서는 나오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 고갈 문제 이전에 지구환경 문제 용량을 벗어난다.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뒤로 가면은 이게 이제 폐기물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탄소 중립, 기후위기 좀 먹고 사시는 부분에서 조금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좀 민감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귀를 열어주시면 다 들리는 얘기거든요. 기후위기하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순환경제란 말이 지금 선생님들한테 잘 들리진 않겠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상당히 키워드거든요. 세계 하나의 아젠다입니다.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역할이 또 기여도를 정말 인정을 유엔에서나 EU 집행에서도 각각 실제 우리가 순환경제 쉽게 좀 풀어보면 폐기물을 잘 하려고 하면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한다.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데 관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다른 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현재 기후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EU 집행위가 다 끌고 가거든요. 세계 경제 흐름을 보시면은
어쨌든 2015년도에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집행위원장, 현 집행위원장이 나온 게 어찌됐든 순환경제를 제1모토 경제성장이라든가 고용,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집중 투자해서 나온 게 2015년도에 순환경제입니다. 두 번째, 현 집행위에서 2019년도에 그린딜이라는 정책하고 순환경제 버전 2가 나옵니다. 요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냥 조금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순천시가 향후에 폐기물 정책, 자원순환 정책 끌고 가는 데 좀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다 많은 것 중에 두 개만 산업 부분하고 돈 얘기를 잠깐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돈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앞으로 누가 뭔가를 잘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냐라는 부분을 EU가 그 기준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텍소노미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이 경제활동으로 식별이 돼 이게 맞아 안 맞아라는 것 기준을 세웁니다. 두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업이 또는 뭐 지자체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해서 그거를 규문 투자를 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돈의 흐름은 환경적이지 않거나 환경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국가들은 도태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가는 게 텍소노미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몇 번 강조를 해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는 혹시 관계자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정책 필 때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지방정부 이전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도 실질적인 행위 자체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니까 남을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첫 번째 자기가 제2만 운동을 뭘 하겠다는데 이게 첫 번째 순환경제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경제에서 폐자원 에너지가 되든 폐기물 관리가 되든 상당히 폐기물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순환경제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연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우리 환경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적으로 그걸 아젠다로 만들어서 순환경제를 끌고 가려고 EU가 주축이 돼서 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최대한 폐기물 해석을 하면은 줄여야 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다시 사용하자. 그럼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활용. 법적 용어는 재생 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럼에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태워서 에너지 회수를 최대화하자. 맨 마지막 포인트가 매립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매립은 지탄받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책 1순위입니다. 달리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정책 우선순위가 5가지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얘기했고요. 어찌됐든 순환경제가 실질적으로 EU가 경제 성장 전략으로 녹아들이고 이게 돈이 되게끔 만들어가고 국제 간의 한 EU FTA 이런 무역 거래에서도 무엇인가를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의 전략이 산업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거리가 좀 먼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환경제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정책에 관련이 돼서 같이 움직여서 상당히 탄탄하고 좀 조밀하게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관련돼서 2020년도 이런 정책이 다시 나오는데 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버전 1, 2015년도, 12년도 버전, 저 개인적으로 버전 1, 버전 2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취급하는 모든 폐기물이라고 칭하고 또 조금 더 용어를 좀 저급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라고 표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태어날 때부터 폐기물로 태어난 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누군가한테 기능을 제공하기엔 제품의 형태로 나왔죠. 근데 그 제품이 기능이 다하든 주관적인 무슨 이유든지 간에 버려져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폐기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엔드포인트, 폐기 단계에서 뭔가를 문제 해결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순천시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행정적인 체계에서 환경과에서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게 제약사항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는 산업
제조 여기하고 관련되는 거하고 같이 코어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산 단계, 소비 단계, 폐기물 단계 다시 재활용해서 원료로 다시 활용하겠어. 이런 부분들이 1차 버전 때 다 전주기를 한 번 더 고민을 했던 거고 진단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근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음료수 생수를 하나씩 다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수도 하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잘하고 싶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라벨부터 떼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2017년도 18년도 제가 문제됐을 때 그 포럼 같은데 국회나 환경부 좌담 갈 때 하는 얘기가 우리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이게 폐기물이 됐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업사이클링 뭐 좀 멋있게 좀 만들어 싶어. 이걸 고민하면 안 된다. 생산자로부터 라벨을 띄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새 생수 보시면은 라벨 없는 거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뚜껑하고 본체하고 재질이 다른 거 아시나요? 재질이 다르면은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까 내 이유가 얘기한 전 과정을 다 들여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냐면 생산 단계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자. 어차피 폐기된다고 하면은 내가 다시 갖다 쓸 수 있게끔 원료를 선택하고 유해 물질을 적게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걸 이유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환경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텍스노미 돈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오늘 비로소 제가 아까 잠깐 몇 분의 감으로 느꼈는데 순천시 현안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안 문제는 현안 문제로 풀어가시면 되고요. 순천시의 입장은 미래 5년 1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정부한테 건의라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뭔가를 생태계를 갖춰서 뭔가 할 수 있는 순천시만의 특성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꼭지를 미래 방향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촘촘하게 이끌어가고 법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수치에 만족하도록 하세요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법을 쭉 만들어가요. 배터리법부터 해가지고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법들이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는 흔들어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 얘기 좀 우리 폐기물 쪽 이거는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늘 최근에 법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선생님들하고는 주제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폐기물이 폐기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은 제품으로부터 줄어드니까 제품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하는 게 현재 추세다. 그걸 현재 환경부가 받아들여서 고민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천시까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언하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법 이래요. 국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후대책 항상 아까도 늘대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 사후대책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꾼 지는 좀 됐습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선생님들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20년 전 30년 전하고 대비를 하면요 엄청 많이 바뀐 겁니다. 엄청 많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이 됐고 헌법 아까도 제35조로부터 환경정책법 요것 때문에 환경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자체 환경국 광역에는 지자체는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자원순환기본법이 맞습니다. 우리 기본법으로.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31일부터 국무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순환경제 사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은 다시금 폐기물 문제는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태우고 묻고 이 단계가 아니라 경제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좀 무겁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이게 자원순환 기본계획 할 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참여를 해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이것도 죄송한데 제가 안을 냈어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이 전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하고 부합이 되니까 이렇게 명칭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서 채봉 처분율 순환 이용률 이렇게 좀 흘러오고 있다. 그러고 우리 광역시에 이제 그 기본계획 따로 이제 광역
지자체는 시행계획, 그러고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집행계획, 반드시 현재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이대로 가시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흘러왔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80년대 폐기물관리법이 정확하게 말하면 198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원순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용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쓰레기였어요. 왜? 우리 버릴 게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버린다? 한 번 쓰고 버린다?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쓰레기 용어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폐기물 또는 어떻게 폐기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라는 용어까지 또 저는 부여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가고 한 단계 이제 더 국제적인 이슈가 경제까지 녹아 들어간다는 흐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되게 민감한 부분이 2018년도 이걸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 대정책이 이제 이때 당시에 작년 벌써 3년 가까이 되네요. 이때도 조금 많이 제가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론은 그 대전환 정책을 통해서 뭘 하겠느냐, 이게 지금 순천시나 모든 지자체에서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광역지자체 수도권은 2025년까지 직매립 금지가 돼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30년에 매립이, 선생님들 이거 그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땅에다 묻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직접 매립, 생활에서 나온 것을 직접 매립하면 안 되고 중간에서 소각해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남는 재 같은 거는 간접 매립이에요. 그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문제. 똑같이 고민을 할 거예요. 매립 안 하는 시도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니까,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간접 매립이 가능하니까 무엇인가를 태우든가 재활용하든가 앞단에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찌꺼기 같은 경우, 불순물 같은 경우, 더 이상 안 되는 것들만 땅에다 매립하는 게 지금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나라가 뭐 계획이 종합계획이 전략, 우리나라는 전략이라는 말을 안 써요. 5년마다 정부가 뒤덮으니까 전략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종합계획을 막 쓰는 거 보면은 2018년 이때부터 뭐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정부 생활 폐기물 목표가 매립률이 1%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립률 1%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아직도 매립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있잖아요. 대전환 정책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30년까지 기초지자체는 무조건 매립이 안 돼.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지금 지방정부를 해왔는지 좀 훑어보니까 일단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보니까 사실은 1년에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1kg씩 버리면 이론적으로 365kg이에요. 근데 나 그렇게 안 버리는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들이 갖다 쓰는 건 말고 그걸 만드는 제품 과정에 또 버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산업체에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인당 1kg이 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0.96kg입니다.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디 기준에서? OECD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정책을 잘 펴왔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를 인정을 하고요. 지자체분들도 당연히 현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사실 한 10년 주기를 뜯어보니까 증가는 좀 했다. 353kg에서 대략 1kg 부족한 400kg. 그래서 정부한테 메시지, 야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 줄이는 게 최고 1순위야. 정책 1순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발생된 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재활용률을 봤더니 재활용이 좀 안타깝게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책을 이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전체가 지금 채 60%가 좀 안 됩니다. 약간 유의미한 결과는 있긴 있지만 큰 변화는 없지만 60%가 채 안 되는 거고요. 19년 기준 20년도. 근데 이제 우리가 순천시가 전남이잖아요. 전남 걸 한번 뜯어봤더니 전남은 그래도 수치가 보여주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공무원들끼리 좀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결과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매립률은 대체적으로 다 아까 같은 이야기. 근데 이게 2030년도는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한 5% 이하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법대로 하세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뜯어봤어요. 순천시의
현안 문제는 관심이 일부러 안 두려고 했어요. 중립성을 가지려고. 근데 실제 순천시가 어떤 정책, 순천시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21년도 국가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전국은 재활용률이 이 파란색이 재활용률입니다. 한 55% 정도. 전라남도를 봤더니 아까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43%. 근데 이해는 좀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사람은 아니더라도 알죠, 특성을. 낙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순천시를 봤더니 제가 몇 번을 뜯어봤는데 통계상 재활용률이 100에 가까워요. 이거는 저 순천시 관계자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팅을 좀 해야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제가 원하는 바람직 물질 재활용 쪽으로 갔다 가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환경부한테도 가서 건의를 해서 예산 많이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보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순천시가 2011년도에 어떻게 또 우리 폐기물 선생님들 버릴 때 세 가지 종류예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열심히 발로 쑤셔 넣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채워서 버린다. 1번. 그걸 종량제 배출량 들어가고. 두 번째,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류 등등등은 따로 분리해서 앞에 아파트 사시면 앞에 집화장에다가 아저씨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관리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다 버려주세요.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협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00% 음식물 100%. 그런데 매립은 한 27%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치지만 그럼에도 매립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요 수치 가지고 순천시 담당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행복한 고민이에요. 순천시가 요 정도밖에 매립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줄이시고요.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는데 건의하세요. 또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가지고도 순천시에 지금 특성이 있잖아요. 순천만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넘어 국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더 재활용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머리 아파하시는 태우는 거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하세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져가면 어떨까 바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국가 정부가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잠깐 보고요. 더 이상 선생님들한테 지금 학교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게요. 중요한 것은 한 10년 사이에 소각시설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아무리 이거는 순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군의 문제예요. 매립장 안 했으면 좋겠고요. 소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을 안 버려야 되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반대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또 주민들께서는 좀 너그럽게 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시는 왜 주민들이 고민을 하시는지 왜 우려를 하시는지를 찾아가셔서 행정행위에서 탁상 공론 정말 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고민을 듣고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튼 이거는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게 현재의 팩트입니다. 매립시설도 줄어는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처럼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흘러갔고요.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오늘의 문제,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아까 와서 감은 잡았습니다만 현안 문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건강권, 환경권을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지만 조금 한 발 뒤로 시에다가 건의드리고는 오늘은 어제의 미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오늘이 오기까지는 어제의 미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언젠가 갔을 때 오늘이 되고 현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폐기물 문제, 폐기가 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버려진 상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행정행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바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좀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 미래 이슈가 이렇게 흘러간다. 는 걸 고민해서 좀 넓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대응 방안도 지역 특성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소비자 제품 뭐 이런 것들 조례를 통해서 최대한 상위법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례를 통해서 순천시만의 무엇인가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폐기물 가지고 뭐 우리 그 상위법에 순환자원 인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에서 잘 고민 알고 계시겠지만 순천시 내에 있는 뭐 그게 산업체든 뭐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순환자원을 인정할 수 있는 쪽을 끌고 가기 위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순천시만에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아니 우리 국내에서 뭔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폐기물이 발생이 된 상태부터 또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라는 걸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어렵습니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한 대로 태우고 묻기 이전에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시책을 개발 좀 해주시고 노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수혜주 개발하거나 인센티브 조례 같은 거 도입을 해주십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방향은 우리가 선생님들 많이 볼 거예요. 지속 가능. 뭐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자손, 다음 사도까지 지속적으로 환경권을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 눈동피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쪽을 통합적 고민을 해서 사회, 환경 문제를 가두지 말고 경제, 사회 문제 통합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늘 얘기한 대로 예방이 우선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곧 10월이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예방주사, 독감주사, 예방주사 맞으라고 많이 문자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와요. 그만한 나이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감기 안 걸렸잖아요. 근데 왜 주사를 자꾸 맞으라고 해? 귀찮게 시기. 그 얘기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바이러스부터.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걸렸을 때의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자는 게 예방이니까 폐기물도 폐기가 된 상태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자라는 거고 그 원칙은 제발 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시장님 안 계시지만 제가 시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행정 툴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침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준수하다. 특히 환경 문제는 좀 더 들어가는 폐기물. 그래서 원칙은 반드시 준수하는 쪽으로 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미래 방향은 이렇게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냥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읽고 다행히 여기 직원 선생님이 책자로 좀 발간을 해도 돼요.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예. 그래서 자료를 했고 아마 다 지금 출력이 돼서 컬러풀하게 갔기 때문에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뒷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뭐지? 뭐 이러면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저 이런 자리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안 오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이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현안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자리 정중하게 거절을 했을 겁니다.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여기 주민이 아니더라도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100은 몰라요. 거짓말 100을 한다는 것. 최대한 이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중하게 뒤로 물러서서 약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순천시가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자체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지금 받아도 질문은 안 받고요. 저희들이 종합 토론 시간에 받습니다. 죄송한데 예, 시간 관계상 예. 오늘 우리 순천시 폐기물 처리 정책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강의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말씀은 결국은 순천시 폐기 정책은 어떤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대구 한의대 김서구 교수님께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특성과 설치 운영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제가 뭐 서울, 인천 이런 데 가서 이런 발표를 하면 딱 그러십니다. 웅성웅성 소리 납니다. 대구 한의대 한의사가 왔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대구 한의대학교는 6년제로 출발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6년 대학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제 종합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 한의학 이게있기 때문에 그때 한의학, 보건, 환경 이런 테마로 4개 학과를 만들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대학이고요. 1,56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소방안전환경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안전공학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걸 전공했을까 하는데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과학기술 카이트에서 폐기물 소각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받았고요. 제가 30살 직전에 박사를 받고 20대 박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야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중에서 열적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열적 처리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열적 처리를 얼만큼 해야 될 거냐, 그 열적 처리가 진짜 주민한테 안전한 거냐, 그걸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적용시키는 게 좋은 거냐,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설명을 또 드리기 전에 저 사람이 왔으면 그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시설이 좋은지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과거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어떤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지 대기오염은 뭐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게 2개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 거야? 절차가 맞는 거야? 이런 관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대기오염물질 좀 나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관심 차원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술은 계속 발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런 전제하에서 여기 오신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이따 토론할 건데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소각시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폐기물 처리에서 그 다음에 소각시설과 연료에너지는 소각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데 그건 가능하냐,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는데 진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넘겨보고 그러면 이런 소각시설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개방이 이르기 직전에는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100% 재활용이 됐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싸고 버리고 온 건 다 퇴비로 쓰고 집에서 싸고 버리고 퇴비로 못 쓸 것은 아궁이에 태웠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재활용을 엄청 잘했는데 그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발생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겠죠.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순천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한 명이 오줌 싸면 오염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순천에 사시는 25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가서 작은 걸 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배출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배출될 때는 큰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처리하고 격리하고 폐기하고 묻자 이렇게 됐다가 지금 현재 인테그레이티드 웨이스트 매뉴얼 통합적으로 폐기물 관리해서 폐기물이 적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술들은 뭐가 있고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폐기물은 흐름적으로 보면 폐기물 발생을 해서 폐기물이 배출되고 그걸 그죠? 여러분들 많이 수고했는데 분리 배출해서 버립니다. 그렇게 내보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보낸 것 중에서 분리 선별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선별을 합니다. 이거 재활용 가능한 건데 왜 버렸을까?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선별한 다음에 여기 선별한 이후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선별한 이후에 이걸 매립을 할 거냐, 소각한 다음에 소각제만 매립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소각을 않고 매립을 전부 하겠다. 아까 박상호 소장께서 얘기했습니다. 매립은 우리나라는 이제 못합니다. 직접 매립은 못하게 돼 있죠. 다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립을 하겠는데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소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발생을 해서 물질을 회수하고 분리 배출하는 걸 최대로 해야 되겠죠. 맥시멈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 재활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로 해야 됩니다. 자원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립은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놈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소각은 이렇게 되겠죠. 옵티마이즈 최적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노력을 잘하고 폐기물 배출량 줄이고 그 다음에 분리선별 잘하고 시에서 공공처리시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면 소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소각은 가연성 폐기물 결과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각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열적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거리가 됩니다. 좀 이따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치 단계들이 있는데 소각은 적정한 규모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220톤 아니면 230톤이 나온다. 그걸 전량 소각하겠다. 그러면 저부터도 와서 반대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순천시에서 얼마만큼을 소각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도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아까 박상호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재활용 먼저다. 그럼 물질 재활용을 먼저 합니다.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공병 계속 회수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 계속 회수해서 재활용합니다. 종이 계속 쓰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갔을 때 종이 받았는데 종이에 기억자가 있고 니은자가 있는 갱지 써보셨을 거예요. 갱지는 몇 번 재활용하냐면 적어도 7번 내지 6번 재활용한 상태입니다. 재활용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재활용할 수 있느냐, 재활용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종이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에 돈을 들여가지고 퀄리티를 높이는데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그냥 소각시켜서 아니면 매립시켜서 처리하는 게 가치가 있느냐 봤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고민할 게 소각시설입니다. 열분의 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도 있을 수 있지만 소각시설이 기본적이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1회 재활용 시설로 보시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 양이 전부 여기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질 재활용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가 갈 거냐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유럽에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켰을 경우에 소각이 재활용을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한글로 다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웨이스트 투 에너지라고 합니다. 폐기물을 소각시켜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을 웨이스트 투 에너지 시설인데 폐기물 소각 열 회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재활용을 방해를 하느냐, 소각시키면 CO2 배출량이 많아가지고 지구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다른 재활용 시설들이 다 있는데 소각 시설이 괜찮은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에너지는 얼마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유럽에서도 붙고 우리나라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거기에 대한 견해가 달리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견해가 논의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소각시설은 에너지 회수도 할 수 있고 CO2 배출량을 일부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 재활용을 방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결론들을 전부 다 EU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각시설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얼만큼 가져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각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신다면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유럽에서는 극단적입니다. 좀 이따 데이터 보시겠지만 극단적으로 매립을 중심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나라가 있고요. 소각을 중심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왜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가 할 거냐랍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각 열 회수를 이용해서 DHC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해서 소각에서 나오는 여열을 회수해서 지역 냉난방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을 해준다. 그럼 원래 필요한 지역 냉난방의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왔는데 이걸 소각열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대체는 양이 얼마냐?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통계로 발표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들이 화석연료를 대체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소각이.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소각 그러면 나오는 폐기물들을 100% 소각에서 열 회수해가지고 화석연료를 다 대체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재활용을 우선순위로 둔 다음에 나와 있는 나머지를 소각시켜서 에너지를 회수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달성하고 있는 목표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035년에 189테라와트를 생산하겠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탄소 배출량을 하는 걸 갖다가 줄여보겠다라는 게 유럽에서의 기본 개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면 매립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재활용과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 매립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소각 증가율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핵심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지금 현재 소각이 30% 육박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예측하고 있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 먼저 보시죠. 데이터 보면 이쪽에 보면 스웨덴 같은데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소각과 재활용입니다. 이게 녹색이 재활용이고요. 이게 노란색이 소각입니다.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거든요. 그럼 이쪽에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그리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매립이 전부 다입니다. 소각 거의 없습니다. 재활용 좀 있고요. 이런 나라들은 어떨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럽 쪽에 평균적으로 소각 비율이 29%입니다. 29%. 근데 유럽 쪽에서는 EU 지역에서 기본 목표는 뭐냐? 아까 박상호 수석께서 발표했던 것처럼 재활용이 기본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나라들이 매립을 않는다고 해서 이게 100%다 소각을 할 거냐? 소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재활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런 소각이 기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줄어서 지구 온실가스인 CO2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는 마이너스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더 많이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기본 견해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쓰레기를 태워서 최대의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지금 현재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소각시켰을 때 생활 폐기물 태우면 소각 제로 20에서 25%, 그 다음에 철이라든가 육가금속이 한 3%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비산재가 나와가지고 포집되는 게 한 2.5% 정도. 나머지가 이제 대기가스 배출되는데, 이때 나오는 부가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최대 쓰레기 1톤당 400에서 700kWh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400k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 폐기물과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폐기물을 태울 경우에는 소각재가 많이 나온다든가 소각 현상이 어려워서 에너지 회수율이 적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각을 시켰을 때 대기오염 물질은 얼마큼 나오느냐 이거 한번 비교해 봅니다.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입니다. 2017년 자료고 있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주요 산업별로 이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리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서 배출되는 전체 양이 얼마 되느냐? 여기 보시면 CO2, 낙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토탈 분진, 미세먼지,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호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각각 배출되는 양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가 담당하는 것은 전체 배출량의 0.08%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0.08%를 느끼는 게 아니라 80%를 느끼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라는 의심도 많이 듭니다만 이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 큰 뭐일까요? 커뮤니케이션 오류일까요? 데이터 오류일까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보면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배출 관련해 가지고 소각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 발전을 해옵니다. 발전을 하면 대기오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는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에 하루에 소각되는 생활 쓰레기 양이 18,000톤 정도 됐습니다. 2017년에는 24,000톤 정도 돼가지고요. 한 3분의 1이 증가했죠.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배출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CO2 줄어들었네. 낙스 줄어들었네. 싹스 줄어들었고요. 토탈 미세먼지도 줄어들었고요.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양이 왜 쓰레기 소각량은 증가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까요? 라는 거죠. 그것들은 뭐냐면 시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TV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 TV가 거의 20년 된 LCD TV거든요. 그래서 가끔 동생네 집 가면 몇 년 전에 산 TV를 보면 화질이 엄청 좋죠. 4K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죠.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양들이 계속적으로 적은 양의 소각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적은 양이면서 배출량도 쓰레기 양은 증가하지만 쓰레기에서 소각에 의해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돼 가지고 2, 3년 뒤에 가동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이 다이옥신 같은 거 있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 다이옥신 배출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것은 2003년에도 2004년이고요. 이것은 2018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이 이겁니다. 대기오염 배출량 허용 기준이 지금 현재의 기준이고요. 이건 과거 2003년과 4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때 배출되는 농도가 이거였고 지금 배출되는 농도가 이거고 그러면 기준 대비 현재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국가에서 정한 소각에서의 대기오염 배출량에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배출률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16%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1ppm이면 0.16ppm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16%. 그 다음에 큰 시설 같은 경우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 2톤 이상의 처리 용량 하루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0.1 나노그램이 기준인데 이거의 10%만 배출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공학자이기 때문에 기술적 자료의 데이터만 갖고 있게 여러분들한테 네, 선생님. 좀 몇 분을 더 하게 되십니까? 저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좀 대충 이런 자료 조용히 하세요. 네네네. 계세요. 예의 좀 지키세요. 네, 제가 얘기. 이게 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네네. 좀 간단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저한테 10분이 남아 있어서요. 10분, 한 2분 정도 남아 있네요. 좀 가볍게 좀 줄여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 이게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 영향 평가 같은 것들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 지역의 예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를 평가합니다. 평가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영향이 많다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는 대기 환경 영향도라는 걸 평가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소각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기준 농도에다가 소각시설이 설치한 이후에 또는 설치했을 경우에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증가할 건지 대기오염 농도 증가율이 있습니다. 농도 증가율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농도에 따른 영향들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 대기오염 물질이 심각하지 않다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그 점수까지 합친 다음에 대기 환경 영향도를 평가해서 주변 지역이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니면 얼마나 나빠졌다는 걸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각시설인지 대부분 다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 이 지역도 여기다 이제 소각시설을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설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요즘 시행하고 있는 BEP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소각시설들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 환경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고려를 반드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설치를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라는데요. 소각시설에서 갖춰야 될 대기오염 제어시설을 어떻게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부터 10년 전 20년에 설치했던 소각시설보다 지금 설치되는 소각시설들이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훨씬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데이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소각시설을 보는 이유가 뭐냐? 유럽 지역에도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각이 29%고 일부가 매립되고 있고 일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이 계속 높여야 되는데 그럴 과정에서 2035년까지는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걸 지금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각 처리를 안 하면 폐기물 처리에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일부 담당해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얼마를 보고 있냐? 이 양을 30에서 3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에서 30에서 35%는 소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각 기술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렇게 적용시키면 우리 지역도 그렇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물질 재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소각시설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리고 소각시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아까 에너지 회수율을 보셨던 것처럼 반드시 에너지를 회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면 프랑스 파리 갑니다. 파리를 가면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풍치 지구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시설도 신규 시설 설치 잘 못합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어디다 설치했냐? 요 설치 바로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파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대부분 다 소각시켜야 될 것은 다 여기서 처리합니다. 규모가 얼마냐? 이 위에 있는 것은 1년에 처리하는 게 65만 톤입니다. 하루에 1750톤입니다.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70만 톤입니다. 하루에 1900톤 처리합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51만 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하고 있죠. 이렇게 처리하는 소각시설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도 있고요. 여기 69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개체를 하고 있고 개체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졌죠. 이 지역에 있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소각시설 가는 폐기물 처리가 우선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발생됐던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프랑스 파리는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사람이 안 살까요? 사람 엄청 많이 삽니다. 근데 통치지구에서 바로 벗어나 있습니다. 통치지구와 경계선이 다 설치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 법적으로 이 안에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을 한번 보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도 쓰레기 소각장이 대형 쓰레기 소각장들이 도시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지역은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집중 공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의 화석연료가 공급하던 에너지 라인을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도심이 아닌 멀리가 있다라는 걸 했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겠죠.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코펜하겐의 항구 옆에 있습니다. 항구 옆에 소각장이 여기 있는데 소각장이 이렇게 겨울에는 스키 탈 수 있는 슬로프까지 만들어지는 소각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코펜하겐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소각장에서 걸어서 바로입니다. 여기가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전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소각 방식은요? 소각 방식은 그 스토카식입니다. 스토커식. 예. 스토커 방식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설치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 지역 냉난방에 전부 다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 회수율은 얼마까지 유지시키냐? 최대 80%까지 유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면 우리나라 관광사에서 관광 상품 중에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비엔 시내입니다. 비엔 시내 여기 경인 색강이 하나 있는데 색강 옆에 스피텔라우라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요 경우는 여기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너보면 여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피숍이 있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드트럭 같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기 왜 있지?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커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먹었던데요. 요 쓰레기장은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가서 이게 안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허가가 있어가지고 안에 좀 들어갔는데 안에 가면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바깥에 오면 좀 덜 나는 그런 상태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교연만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소각시키면 나오는 게 소각재입니다. 최대로 나오면 25%, 적게 나오면 17%, 15%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평균을 하면 17%에서 18%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논리로 그러면 소각재도 재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재활용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활용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 재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를 계속 재활용하다가 가치를 높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걸 소각시키는 게 좋은지 재활용하는 게 좋은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소각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면 재활용은 가치가 없겠죠. 우리는 경제사회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각재를 재활용했을 때 재활용 가치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소각재에서 나온 소각재는 대부분 다 매립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소각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우리 지역에 소각시설이 필요한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 소각시설의 용량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분 다 상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잘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줄어들겠죠. 소각량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각량이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 요구는 이겁니다. 주민들은 야 진짜 이거 적응해야 안전하게 운전돼. 그 다음에 부산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이게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자료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일부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각시설에서 CO2가 배출되니까 기후변화에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톤 정도의 CO2를 회수하는 그런 룰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CO2를 회수하면 CO2를 그럼 어떻게 쓰지? 두 가지입니다. 고체의 드라이 아이스로 쓰든지 아니면 CO2를 농업에 활용하든지. 그래서 덴마크에 그런 시범 시설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덴마크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농업이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CO2를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 농장에 공급해서 농작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요즘 많이 부과돼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소각시설들은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 에너지 회수 시설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태우는 걸로만 설치된다든가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소각시설이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때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건 유엔에서도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 회의, 국제 회의 때도 항상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허용성입니다. 허용성. 주민들의 허용성은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거나 이 용인성,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성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순천시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수용성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수용성이 다 틀린데 정책을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최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액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수렴해 가는 정점을 찾지 않으면 공공시설로서의 소각시설이 역할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안 되면 친환경 에너지 회수시설로서의 소각 기능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돼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져갈 건지는 항상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게 프랑스 파리의 모범사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들 집값 엄청 비싸겠죠. 쿵치주구 옆에 있는 소각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면 그 둘레를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걷다가 제가 그냥 왔는데요. 그냥 시설을 보려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게 1000톤짜리가 4개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0톤짜리가 6개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걸 파리 시내가 안고 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보면 사대문, 서울에 보면 사대문 안에 바로 옆에 있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가져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서 혜택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불신이 있다면 소각시설은 가치가 없죠. 근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 유럽에서는 잘 성공해서 정착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만. 질문 맞습니까? 네. 이따가 제가 계속 예.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 폐기물 자원 순환 시설의 자원화 시설의 특성과 설치 운영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발표해 주신 김성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정 교수님이 토론을 주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1시간 20분 동안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지정 패널에서 6분이 토의를 하시는데요. 질문도 있고 본인들의 생각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패널들의 얘기가 길어지면 주민들께서 하실 질문이 줄어들어요. 패널들께서 먼저 순서대로 간략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패널께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 또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중석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예요. 큰 소리 쳐서 얻을 수 있다면 큰 소리 치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쳐서 얻을 게 없어요.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의를 이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아마 시청에서 주민 설명회도 기획을 하고 있죠. 예, 그때 더 많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공하는 학생들, 또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나와 계세요. 예, 그분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대학 세미나의 특성이죠. 예.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영어가 쓰여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이걸 우리말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쓰는 영어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좀 짜증이 나죠. 예. 그런 영어가 약간 어색하시면 발표자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질문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꼭 인정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상에 6분의 패널이 제가 앉아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나와 계십니다. 네, 먼저 순천시의 최영화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최영화 소장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우리 순천의 경신전의 김준영 조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순천의 환경운동연합의 전 상임의장이신 목살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순천대학의 최정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FITI 시험연구원 박성순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FITI가 어떤 곳인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그 시험연구원들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 순천이나 전남 지역에도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에서 나준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자, 토론은 제가 소개해드린 역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준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하나 찍는 것하고 안 찍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나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하기 쉽게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좀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사실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키면 저희들이 사실 참여해서 오늘 기조 발표하신 김석환 교수님은 사실은 저희 폐기물 자원순환학회 차기 회장님으로 이번에 선출을 주셨고
저는 왜 왔냐 그러면 저는 부의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박성수 교수님은 전남 광주 폐기물 자원순환학회 지회장님이십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일이라서 정책이라면 그래도 뭔가 뜻깊은 조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무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제 와보니까 이게 갑자기 주민 공청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 주민 공청회라면 사실은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비록 가까운 목포에 살지만 순천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까 이미 기조 발표하신 두 분께서 우리나라의 그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럼 순천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목포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희도 소각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 주민 설명회를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급하게 2회를 더해서 어떻게 좀 넘어갔습니다만 저희 목포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은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지금 현재 내립장에 안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체 찬성하셨지만 목포 얘기입니다. 순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수 그래서 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왜 거기를 갔냐면 실제적으로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소각로를 뭘 쓸래? 라고 해서 시는 스토커 방식을 주장했고 시민단체는 열분의 용용식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은 어차피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라서 뭐 더 이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수단 처리가 문제지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용용식은 이제 소각재를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미 김석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한 짓이다라고 해서 결국 스토커식을 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좀 주민분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문제는 뭐 건강사의 문제 무슨 뭐 잘 처리하네 못하네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각로가 들어오면 주민한테 피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얼마큼 줄일 것인가 주민들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실제적으로 후단 처리를 얼마큼 강화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뭐를 줄래 이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건 나중에 설명할 얘기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답니다. 저는 순천이 굉장히 뭐 저희 목포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저희 목포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실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주 열병합 발전소라는 그런 호재가 나왔습니다. 순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용성 쓰레기는 SRF를 만들어서 나주로 공급하겠다. 원래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나주에서 반대하면서 저희 목포도 사실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도 이제 제2항은 차선책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폐기물이 국제적인 월경이 아니고 지역 간 월경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쓰레기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순천에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소각장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활용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재활용 안 되는 가연성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 쓰레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시켜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순천시는 선별 처리장이 있고 SRF 그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은 순천시가 220톤의 쓰레기가 하루에 평균 발생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SRF 시설이 220톤? 100톤입니다. 지금 생산하는 건 100톤이고 시설은 220톤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선별 처리 시설은 또 30톤이라고 해서 순천시는 선별 처리 시설을 더 강화해서 가능한 모든 쓰레기들을 다 SRF
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앞으로 폐플라스틱, 탈폐플라스틱 선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자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서 열분의 쪽으로 가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후변화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별시설 강화를 제가 건의드리고 이 자리에 왔지 쓰레기 소각장의 뭐 위치, 공법 뭐 이런 것은 저희 사실 생각을 않고 왔습니다.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국가정원 옆에요. 아마 와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국가정원 옆에 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제가 돌아가는 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 지금 오늘 심포지움은 사실은 학술적인 얘기를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공무원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학자들하고 이렇게 많아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뭐 뜻하지 않게 주민들 여러분들께 시도 안 맥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천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목포 경험에 비추어서 순천에 뭐 이러저런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마천길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토론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FITI 시험연구원에 지금 여기 우리 소가 아니고 연구원이죠. 지금 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FITI 시험연구원에 박성순 박사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FITI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만 한 1분만 소개해 주시죠. 오늘 그 심포지엄 참 앞에 두 강연 기조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제 그 PT 시험 연구원은 이제 그 국가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이다. 혹시 이제 KTR, KC의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학생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저 성적서, 공인 성적서를 제출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저기 지금 순천시 SRF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인기관, 저희 기관이 돼 있어서 관련량이라든가 삼성그 뭐 중금속,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나주시 뭐 문제됐던 그런데 이제 주변 영양 대기 조사, 다이옥신 뭐 이런 실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현재 지금 여수 산단에 관련된 산업 소각로 관련 그다음에 그 대기업들의 실태 조사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문제됐던 여수시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문제들 관련된 공인 성적서를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5년도에 이제 산업부 기관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참석을 해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 정책에 2030년에 이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경기도 서울 쪽은 25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이제 순천뿐만이 아니고 광주 뭐 여기 여러 지자체들도 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역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주변에 시군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발표 과정 속에서도 소각 시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180개, 매립 시설이 한 215개 정도. 그래서 이제 소각은 늘어나고 있고 매립은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저도 이제 여수 쪽하고 이제 순천 쪽이 주로 그 저 일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부분을 접한 부분은 작년에 이제 2020년도 10월달에 공고가 나서 작년 12월달에 아마 입지 선정이 완료가 된 거를 제가 사랑방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한 4, 5년 전에 뭐 굉장히 왜냐면
실제 지금 순천시의 기존에 지금 주합 쪽에 있는 시설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료 채취 때문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뭐 됐다고 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도 거치고 이제 가시적인 이런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이제 공청회 끝나고 2024년 또 내년이겠죠. 설치 계획도 해야 되고 수립을 세워서 환경부에 예산을 타야 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을 한다 그래도 이게 2004, 3, 4년 하면 이제 우리 직밀이 금지까지의 가기까지가 굉장히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일단은 이제 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뭐 앞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공청회라든가 뭐 2차 또 3차 또 있으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버리고 있는 내가 쓰레기를 하고 있는 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신뢰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순천시 지금 많이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 실은 적극적인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실제 저희가 기준치에 뭐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번 그 자료를 통해서도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절차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서로 소통을 해서 다른 그 타 지역에 설치가 잘 되고 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지속적으로 그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서로 고민해야 되는 자리이지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을 한번 그 서로 이해를 한번 존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뭐 자료가 필요하거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이제 뭐 일부 공공의 역할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역시 오늘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또 더 나오겠죠. 이 시민사회와 어떤 소통을 하겠느냐, 그리고 주민과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느냐. 실제로 이 국가공인연구원인 FITI 그 시험 인증센터에서는 과학적으로 매우 객관적인 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러저런 퍼포먼스를 내는데요. 결국은 이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아마 오늘 내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토의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순천대학교의 최정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조경계획 설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이거든요. 도시 기반 시설 설계 수업 시간이어서 뒤에 학생들하고 같이 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아들, 딸 같은 학생들이 이런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은 자기 주장만큼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진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가요, 순천으로 이주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20장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거를 되게 사는 걸 아까워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살다가 여기 이사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는 수거가 잘 되고 있고 음식물도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재활용 보관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되게 엄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캔, 병,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거 형식적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가져갈 때 다 섞어서 가져갑니다. 저거 어떻게 해? 처음에는 엄청 걱정됐는데 네, 살다 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이거는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학교에 쓰레기 봉투 가져와서 학교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 종량제 봉투 값이 저렇게 아까울까? 그런 생각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순천이 시책으로 정원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상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는 없었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쓰레기가 돼가는 것은 아닐까 성찰하는 계기도 됐고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에서 계획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순천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될까 하고 실제로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유는 뭐냐면 고양시가 입지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면서 각 단위지자체에 응모를 받았습니다. 현재 11개 단위지자체가 우리 동네에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이고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하나씩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순천시도 그런 방법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연구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그렸는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리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입지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주민들의 자긍심입니다. 우리가 선정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 않으면 조성,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해외에 잘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정원도시 국가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안은 정원 같은 자원 회수시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회수되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은 지역의 난방 그다음에 식물원의 열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수영장의 열로 사용되어서 주민들의 편입시설로 제공되는 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영장은 필요 없는데요. 아직 입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을 계획을 수영장 그럼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미 지역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안들을 제안하면서 우리 그 순천 시민들이 동의해 주셔야 될 분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 회수 시설은 도시의 기반 시설로서 도심에 가까이 있을수록 주민들한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도시에 외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회수된 열에너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결국 조성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데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반 시설로서 도시에 가까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환경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도 환경 전문가들이 배치되시지만 이 자원 해수 시설, 쓰레기 소각 시설에 관한 것은 결국은 공간 문제입니다. 예,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해야 시민들의 편익이 극대화됐을지의 문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온 해수 시설이 외곽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예, 가까이 놓고 감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열을 농사를 제대로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선생님 댁 가까이 논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감시하기 힘듭니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근데 많은 사례들을 보면 주민 감시요원들이 법적으로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들 다 매수해 그래요. 제가 그 뒤에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좋은 모범.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부담 가는 일이다. 그런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부담 가는 일이다.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네, 이상입니다. 네. 30년까지입니다. 최정면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결국 입지 선정 문제는 주민들의 자긍심의 문제다. 우리들의 자존심의 문제다. 지역의 적합성에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와 있죠. 결국 지역 현실에 맞는 시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반드시 시설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없애자 하는 의견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중에 우리 전문가한테 또 두 분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서 환경운동연합의 전 의장이신 김옥서 의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 계셨고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기 앉아서 있었어요. 늘 TV에 많이 나왔고 제가 환경운동연합 한 10년 했고 그전에 YMCA 교육운동하면서 제가 아시는 분은 계셨지만 전임 시장도 검찰에 고발했고 시의원도 다 검찰에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청 앞에서요. 그만큼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안들을 자원순환센터도 3번 났을 때 다 가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번 가보시는 거 모르겠지만 왕기 매립장도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제가 허석시장이 막 당선됐을 때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조시장이 쌓아놓은 똥을 내가 치우려고 보니까 그때 폐수 문제를 해갖고 그게 조합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데모했을 때 첫 번째가 시장 가지의 첫 번째가 쓰레기 문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토론을 한 데서 나갔을 때 제가 4년 차에서 환경운동연합 4년 차 때 좀 미안하고 반성을 했어요. 환경운동사 지역 큰 아젠다에서만 매몰돼 있었지 진짜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도 저도 몰랐던 거예요. 하물며 일반 시민들 더 몰랐겠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100일 동안 쓰레기 공론화위원회 저 부위원장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어떻게 해서 저 주암의 갈등까지 싹 해서 백서도 만들어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들한테서 이론적인 것도 배웠지만 저도 환경공학을 했었고 현장에서도 영양평가도 해왔던 사람인데 이게 치킨 게임 같아서 이제 그 허수시장 동안 알겠지만 4년 동안 행정연합 다 낭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군데 했다가 안 되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데서 참 그 매우 유감입니다. 제 생각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행정력 낭비로 그 여러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행정 모니터링 10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체질적으로 약간 이 비밀스러운 소통을 안 하고 정보를 공개 안 하려는 거. 사실 제가 오늘 또 정보 갖고 온 것 중에 의원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이슈 파이팅 할 때도 의원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나 자료가 훨씬 많아가지고 그걸 갖고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도 2번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함부로 안 내려오는데요. 그 정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니까 불신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하면 박수치고 뭐하면 하는 것을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질이 분리배출했어요. 근데 통합해서 가져가. 이런 것은 제도도 안 돼 있었고 예산도 부족하고 행정적 감시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시 강구를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종량제 봉투를 갖고 오면 싹 해보면 PVC 비닐이에요. 30%만 소각이에요. 70%는 다 열분의 용해의 방식으로 해갖고 자원 회수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심지어는 우리가 클린하우스라고 학교에다가 5군데 알죠? 롤박스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면 무조건 다 쳐는 거예요. 분리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해가지고 5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해달라고. 처음에는 1년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모든 게 다 반대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분리배출하게끔 다 만들었어요. 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들여가지고 배출하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 실패했어요. 지금 그대로. 왜냐하면 지지를 해놨는데 가져갈 때 보니까 다 모닥불을 간다는 거.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불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저께 우리 단체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 회칙부터 했지만 102명이 했을 때도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감을 하고 쓰레기가 직매립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다 그러면은 님비 현상이냐 핀피냐 내 뒷마당에는 안 되고 님비냐 핀피냐 내 앞마당에 오게끔 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그 전에 4년도 6년 전에도 저도 내가 적극 나서서 이 공간화를 연장해서 이것은 언젠간 해결할 문제. 왕기 매장 98% 됐다고. 전 저기도 지금 29년이면 끝나고 지금이라도 저분들은 손 털고 나가라고 한 200억 남았을 거예요. 그 450억 중에 이분하고 우리가 숫자시 해소할 때까지 나가라고 하면 쌍수 두고 나가고요. 자원수한테도 그만큼 골치 아프고 또 불날 거예요. 불날 수밖에 없는 그 SRF가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까 교수님도 말했지만 기술 개발도 됐고 소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해물질이 뭐 54종이니 뭐 이러지만 실은 미세먼지 속에도 그보다 더한 거고 또 하나가 저희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순천시가 광양 제철에서 오는 미세먼지 한 달에서 오는 것에 대한 그 김성훈 교수가 전에 발표하다 보니까 역대 한 번도 그 공해 그 영향평가를 안 했어요. 사실은 지금 신대에 계신 분들도 불편한 지시겠지만 옛날 불량 콘크리트 쓴다 그럴 때 아파트가 엎드린다고 거기 그 쓴다고 했는데 다 반대로 거예요. 아파트 포화 떠가지고 약하다 보면 아파트가 폭락되는데 신대도 지금 그 불편한 지시 속에 계세요. 우리가 그 앞에 황금산단에 바이오 발전소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괜히 거기서 온다고 해버리면 우리 아파트가 떨어진다 어쨌거냐. 그만큼 순천시 대기질은 다 지역보다 광양제철이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1위입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이런 비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기존에 있었던 대기 오염 물질하고 이게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제도 개선만큼 있습니다. 얼만큼 가령 상주구나 나가서나 또한 대한 마을에 할 것인가 한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순천시에서 이런 정보 공개나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주민과 소통 이게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불신이에요. 가령 아까 같이 운영을 하는 데서 거기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 위탁입니다. 솔직히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탁했을 때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거기 현지에 일단 3주 계신 분들이 채용되는 거예요. 채용돼서 근무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그렇게 감시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우리가 아까 해수 문제도 있고 이게 쓰레기를 할 때 CO2